부모 세대와 B란 집을 갖고 있는 자녀 세대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연로하시게 되면 합가하죠. 세대 합가. 세대 합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합친 날을 얘기합니다. 요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10년 이내에 부모 집이든 자제분들 집이든 어느 걸 먼저 팔아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느 집이나. 근데 결혼하는 거, 이게 A라는 집을 갖고 있는 남자와 B라는 집을 갖고 있는 여자가 결혼해요. 이거는 5년입니다. 5년. 원래 둘 다 5년이었는데 세대 합가는 이 자제분들한테 연로하신 부모님들 동거봉양하는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10년으로 늘려놓은 거고, 결혼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남자도 집이 있었고 여자도 집이 있었다. 결혼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잖아요. 5년 안에,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어느 집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파는 집이 그게 아까 같이 9억 넘는 집이면 똑같이 아까 9억 넘는 거에 대한 세금은 매깁니다. 단 세대 합가일 때 요 주민등록 합친 날 현재에 집을 갖고 있는 부모님은 연세가 60은 넘어야 돼요. 40대 부모님을 동거봉양한다고 합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은 넘어야 된다. 즉 두 분 다 60은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분은 60이 넘어야지 세대 합가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을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이 가장 오래 보유한 1주택. 집이 여러 개였다. 돌아가신 분이 집이 3개가 있었다. A, B, C. 돌아가신 분이 3개가 있었는데 가장 오래 보유한 거는 A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제일 최근에 취득한 거였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오래 보유한 1주택이니까 요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 중에 갑과 을과 병이 있었는데, 갑은 무주택자, 을은 1주택자, 병은 2주택자.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갑은 집이 없었고요, 을은 한 주택 갖고 있었고 병은 2채를 갖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1주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1주택 이하죠. 이 갑하고 을이죠. 이랬을 때 바로 이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은 이 상속인의 주택을 안 본다.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A란 집을 을한테 상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로 가고 이걸 일로 가면 되죠. 즉 A라는 집을 피상속인이 가장 보유한 1주택을 1주택 가지고 있는 상속인한테 상속을 했을 때, 이 을은 상속받음과 동시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지만 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을 안 본다. 본인이 갖고 있는 요 기존에 있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한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부모님이 집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보유한 집을 상속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또 안 돼요. 안 되는 게 A, B, C 중에 C가 강남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강남에 있는 걸 상속받을 날이지 딴 데 있는 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세법상에서는 피상속인이 가장 보유한 한 주택, 가장 오래 보유한 것을 1주택자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이 좋다. 자기 기존 주택만 가지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한다. 최근에 여기 서초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집이 딱 하나예요. 1주택.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딱 집이 하나인데, 이것을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4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4자녀. 이랬을 때 이걸 공동상속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으로 가게 되면 아시잖아요. 배우자는 1.5를 줘요. 자녀들은 다 똑같이 장남, 차남, 출가한 여식, 그냥 출가 안 한 미혼 여식 다 안 따지고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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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준단 말이에요. 다만 배우자는 1.5를 줍니다. 즉 이걸 법정상속이라고 하는데, 법정상속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는 5.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각 5.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으로 상속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어떻게 판정하느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의 주택으로 봅니다. 가장 큰 사람만, 그 사람만의 주택. 나머지 사람들은 주택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배우자겠죠. 그래서 이 집은 배우자의 집으로 보고 이 자녀들이 나는 한 채 있고 너는 2채, 너는 3채, 4채 있다 하더라도 이 상속받은 주택에, 공동 상속받은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본인의 것만 가지고 중과를 먹든 뭐 하고 따지는 거지. 1세대 1주택자인데 이게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2주택자가 돼갖고 중과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만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가지고 세금이 나오면요. 이건 어머니 이름으로 내요. 내는데 이 사람들 물론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따져가지고 세금이 나오면 그만큼을 어머니한테 줘야겠죠. 내 지분만큼 해당하는 돈을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내게끔 해줘야겠죠. 하지만 파는 것은 어머님만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건 가장 큰 예. 지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분이 이제 어머니가 계시면 1.5로 가는데 형제들이 5형제였다 그냥 형제들이. 그럼 여기도 5.5분의 5분의 1. 다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의 주택으로 본다. 첫 번째. 단 지분이 똑같을 때는 그 상속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근데 5명이 다 그 주택에 거주하든지 다 거주 안 하든지 했을 때 3번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갈려요. 나와요. 소유자가 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 최연장자. 가장 맏딸이든 여기든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되는 거예요. 형제분들이 있다. 근데 나는 2주택자라 어머님 이름으로 상속받게 되면 난 또 3주택자가 돼서 골치 아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그 지분을 크게 할 사람은 누구냐?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금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이거 팔았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삼형제 갑을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기존에 이건 무주택자고 1주택자고 2주택자였다. 그럼 이 공동 상속 받을 때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 게 가장 유리하냐? 당연히 무주택자, 2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상속 받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무주택자한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조건이 지분이 가장 큰 사람만의 주택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지분을 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 갑의 지분을 크게 해주면은 세금 혜택이 있댄다. 갑의 지분을 조금 더 주자. 오케이 합니까? 형제들이 거기서는 오케이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마누라가 훅 찔러요.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냐고 막 이래갖고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지분이 크다는 얘기는 지분이 뭐 엄청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따지면 3분의 1씩이잖아요. 300분의 100일. 300분의 100. 이것도 뭐 한 99.5. 이것도 300분의 99.5. 이런 식으로 하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300분의 100.1. 이러면 안 되나? 100.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00분의 99.8? 9. 99.9, 99.9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분이 일단은 갈리니까 누가 큰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만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단 0.1, 0.2도 집에 갔다 오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자꾸만 옆구리 찔러가지고 왜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왔냐고 난리 친답니다. 제 상속세 참 많이 신고도 하고 상속세는 항상 조사받아요. 조사 꼭 나옵니다. 요새는 강화돼가지고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 예금 계좌를 한 2년 내지 5년밖에 안 깠어요. 금액이 컸을 때 10년치 깠지만 지금은 예외 없이 10년 깝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 예금 계좌 10년치 까요. 상속인들도 까요 같이.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8년 전 9년 전에 그 예금 계좌로 누구한테 장남한테 1억을 보낸 게 있었다. 그거 장남 통장에 1억이 들어왔더라.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여입니다. 그렇게 까요. 예, 상속세 조사 무조건 일어나고요. 상속세 조사 나오면 10년치 깝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함부로 애들한테 돈 막 그냥 예금 계좌로 아버지가 써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보내는 거, 딸이 받음, 아버지가 보냄, 딸이 받음 이렇게 보내면 그 나중에 다 걸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을 1억을 왜 보냈으면 그 딸이 그걸 갖고 자기가 썼다. 집 사는데 보탰었고 뭐 먹고 쓰는데 썼다. 그럼 증여입니다, 그거. 돌아가신 날부터 8년 전, 9년 전에 1억이 가가지고 증여가 됐다. 그러면 그때 8년, 9년 전 당시로 증여세를 매겨요. 증여세 매기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때가 증여인데 아직까지도 신고 안 했다. 아직까지도 납부 안 한 거 아닙니까? 증여세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세금이 5천이면 그 가산세 따지면 1억이 넘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 선생님 현금으로다가 이렇게 슬쩍 줘서 증빙을 안 남기면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이거 하고 제가 상속하고 증여할 때 이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말씀드려야 돼.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말 했더니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현금을 뺏어 주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제 괜히 이런 공적인 데서 이렇게 막 치면서 그런 거 했다가 저 잡혀 들어가니까 몰래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동 상속주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가주택도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 아니래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이나 2층까지 근생으로 놓고 위에 3, 4층을 집으로 놓고 아니 그렇게 할까요? 현실성 있게 1층, 2층, 3층 여기 상가, 근생, 주택 이렇게 보통 져요. 경매 땅을 단독주택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살고 있던 집을 부숴갖고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1세대 1주택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런 걸 상가주택이라고 하고 또는 복합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느냐.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주택면적이 크면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요. 올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같거나 상가가 크면 주택만 올이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혜택이 있잖아요. 1세대가 한 세대가 내가 집 하나 있거든. 1세대가 요거 하나 가지고 1주택을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할 때 9억이 넘으면 9억에 넘는 세금만 내고 9억이 안 나오면 안 낸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이런 상가주택이나 복합주택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게 밑에 이 주택 건물 면적이에요. 주택 건물 면적과 근생 상가 면적 주택이 아닌 면적을 했더니 이거더라. 같거나 상가가 더 크더라. 이랬을 때는 요 근생은 세금 매긴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별도로 매깁니다. 토지도 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으로 안분을 하겠죠. 요건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 면적이다. 상가에 해당하는 거다. 요건 또 과세. 즉 주택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상가에 대한 건물 부분과 상가에 대한 토지 부분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위로 가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다. 그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근생 상가 이 토지 나올 것도 없어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단 전체 매매가가 9억이 넘었을 때는 아까 같이 1세대 1 고가주택에 대한 그런 계산식으로 해갖고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이렇게 각각 매기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나올 겁니다. 왜? 두 가지 혜택이 있었잖아요. 양도차익 조정, 그 다음에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거가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걸 지을 때부터 따져보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해라. 조금이라도 크게 줘라. 네? 조금이라도 크게 지라고 하는 겁니다. 낀다는 얘기.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말씀드려요. 이것도 바꾼대요. 또 세법을 바꾼답니다. 즉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거 없이 따지지도 않고 주택은 주택대로 비과세 인정해주고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가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바꾸겠대요. 네,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갖고 어떻게 세무사일을 해먹겠어요? 다 바뀌는데. 그래야 세무사 하시냐고. 네? 일반인들은 몰라요 세무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버리면은 땡인데 절세 재테크가 아닌데요. 이 전에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지을 때 반드시 주택 면적을 크게 하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냥 마냥 내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건축 면적이 있고 뭐 용적률 있고 뭐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 설령 그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상가 면적이 조금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절세 방법을 세우라 이겁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지하를 파가지고 하면 지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어차피 지하를 파게 된다 그러면 해야죠. 하고 여기다가 말 그대로 그 뭐 원룸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래도 주택으로 임대를 놓거나 하든지 하고 이거 안 파고 똑같다. 그럼 위에다가 옥탑
옥탑방을 만들어서 주택을 키우라 이거죠. 그건 저거가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법상 문제가 되죠. 그거는 예. 세법하고 관련이 없어. 세법하고 관련 없는데 아니 근데 더 커요.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근생 아니 더 안 커요. 나중에 팔 때 요즘에 근생을 가지고 더 커요. 근생을 용도병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병 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도 룸이 남아야지 하요. 이행 강제금도 물고 나중에 문제 커요. 예,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형사로서. 하여튼 여기가 근생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주택으로 이렇게 좀 일부라도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없다 그러고. 없어.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 않은 게 그 건축사 설계사무소 같은 데 물어보면 우리 집이 여기 2층에 일부 근생을 집으로 뭐 원룸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개조할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이 되는지. 주차장법도 예. 따져봐야 돼. 근데 물어보면 다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지을 때부터 꽉 맞게 졌던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질 때부터 이걸 따지고 잘 졌었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뭐 세법 바뀌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거. 그렇죠. 주택은 주택대로 매기고 비과세 시켜주고 상가대로 매긴다고 하니까. 근데요, 저도 그거는 불만이긴 한데 지금 모든 세금이 다 증세예요. 감세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기업이고 법인이고 뭐 개인이든 세금 많이 거두는 쪽으로 다 지금 세법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저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문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막 부동산 강화, 세금 강화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 있죠. 많이 오르죠. 그때도 많이 올랐었어요. 이번엔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상속세 마지막 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팁 5. 상속재산으로 본 한국인의 자화상 2011년도 국세청이 발표한 건데요. 자료가 없어요. 최근 자료가 있으면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건데 최근 자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기존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1년도 우리나라에서 27만 7천 명이 돌아가셨답니다. 피상속인이 27만 7천 명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은 4,316명에 불과해요. 즉 1.56%. 100명 중에 한 명 반꼴로 상속세를 냈으니까 얼마나 내기 힘든 세금이겠어요. 상속세가 내고 싶다고 함부로 내는 게 아닌 게 바로 앞페이지로 넘어오면 상속세 세테크. 왜 그러냐면 상속세 면세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와 자녀, 즉 배우자가 생존에 있을 때는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 배우자 단독, 애들도 없을 때 배우자 단독으로 나오면 32억이 면세점이다. 자녀들만 있을 땐 5억 원이다. 근데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즉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부채가 10억이에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뺀 금액, 순수한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이하일 때는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 귀족세금. 이러니까 상속세를 200명당 2명꼴로 내는 거잖아요. 200명당 2명꼴. 그래서 그때로 보시면은 남성이 78%, 2009년도 남성이 78%, 즉 피상속인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였다. 수도권이 66.9%, 서울이 33.3%, 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돼 있고요. 부동산이 69.5%, 토지가 그 중에 41.5%. 토지와 건물에 편중된 자산 특징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이 2011년도니까 8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점점 상속세를 내는 인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면세점을 더 높이지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뭐 지금 1.5%에 불과하지만 뭐 3%, 5%, 10%까지도 낼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이 한 채 딱 있어도 1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상속세 나오는 게 그 아파트 나오는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벌려놨던 것들, 막 애들 결혼한다고 야 아빠가 돈 줄게 라고 1억을 보내고 뭐 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 가산세 포함해서 그거 세금 엄청 뜯어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속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상속세는 이렇게 매겨요. 이게
D-Day라고 치면 이게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러는데 D-1년 요거 1번, D-2년 요거 2번, D-5년 3번, D-10년 4번.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따져서 소급해서 과거를 보는데 10년 넘어간 건 안 봐요. 이때 거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하든 뭐 하든 그 10년 전에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나 10년 앞으로 10년만 딱 살고 죽겠다 그러면 하겠지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언제 하느냐? 진짜 몸이 안 좋아질 때가 바로 요때. 요 1년에서 2년. 적어도 이때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1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보통 많으니까 요때 막 빼돌립니다. 근데 상속세가 세법이 세무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요 1번은 뭐냐?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 요 기간 동안에 2억 원 이상 재산 처분, 그다음에 현금 예금 인출, 신규 부채 대출 받는다든지. 왜냐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부동산 있는 거 막 처분해요.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 있는 거 막 빼요. 그다음에 필요도 없는 대출을 막 받아요. 은행에서. 이게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 현금화한다는 거예요.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요거고요. 요 2년 이게 합쳐서 1 플러스 2 합쳐서 이건 5억. 1년, 2년 합쳐서 5억. 똑같아요, 이거하고. 우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억 이상 재산 처분, 예금 인출, 신규 부채 했을 때 이 1번, 2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소명해라. 소명하고 소명 못하면 무조건 합산. 합산. 즉 상속 재산의 합산. 원래 돌아가신 날 현재에 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기본적인 재산이 있을 거예요. 요때 기본 재산, 상속 기본 재산. 그럼 요거에다가 이거를 합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산시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자금의 사용 용도를 밝혀라. 요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고 그 예금을 인출해가고 신규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그 자금의 사용 용도를 밝혀라. 그래서 이거 보통 돌아가시기 전 요거 2년 이내에 다 모든 걸 이렇게 예금 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소명해야 됩니다. 못하면 합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2억 원, 요 5억 원 범위 이내면은 합산 안 하냐? 이거 까면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아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가 딸한테, 아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가 딱 나와요. 아버지가 보낸 딸 통장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음이라고 하는 게 딱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 증여예요. 일단 그거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소명을 한 겁니다. 증여로 소명을 한 거라 여긴 해당이 안 돼도 증여로 들어가요. 증여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합산. 역시 이때 했든 그 증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말 그대로 그 이때는 돈을 뺄 때 조심해서 빼야 된다. 신중하게 빼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함부로 돈 빼서 안 된다. 함부로 돈 빼갖고 아들 통장에 딸 통장에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금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바로 현금 처리했을 때 소명을 해야 이거예요. 소명 못했을 때 현금 처리는 말 그대로 2억 원, 5억 원을 따집니다. 즉 내가 돈을 뺐는데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밑으로 뺐다. 그거를 난 모른다 그러면 돼요. 상속인이 난 그거 모른다. 아버지가 했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안 돼요. 얘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 애들이. 소명 입증 책임이 세무사. 예, 근데 현금으로 처리됐는데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술 사먹은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갖고 술 사드신 것 같다. 근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같이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증여된 거 말고 현금으로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애들한테 현금 줄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10년 이상 훨씬 더 산다고 생각했을 때 주면 되고요. 이때는 안 걸리잖아요. 이건 예금 까도 이 정권 안 까니까. 이전에 1억을 줬든 2억을 줬든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혹시 이내라도 애들한테 현금을 안 걸리고 주는 방법은 그게 저겁니다. 바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준 게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발품. 즉 우리가 은행 가서 내 계좌에서 현금을 찾으면은 얼마 찾습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게 아마 얼마 이상 되면은
2천만 원 이상 되면 2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 그것도 자꾸만 내리는 거예요, 한도를. 그게 금융 무슨 뭐 금융감독원. 감독은 아니고 무슨 분석 정보인가 뭔가 어디다가 통보가 가요. 그러면 3만 원 이상입니다. 그게 통보가 가면 세무서에서는 너 이거 뭔 돈으로 이렇게 돈 자꾸만 빼냐 소명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면 그것도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 가서 900만 원을 뺀다. 현금 뺀다. 이거 빼다가 딸 통장으로 그대로 넣어주면 그거 빼나 마나죠. 그렇지. 현금 뺐는데 아버지는 딸 통장에 90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빼도 막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00을 찾아서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얼마 또 넘어가면 또 그것도 통보가 가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은행에다 잘 알아보셔갖고 하루에 한 번 900 이하 900 그다음에 한 달에 총 얼마 이하 그거 해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그거를 다 다이렉트로 넘겨주면 안 되고요. 그 금고 같은 게 그래서 많이 팔린대요. 요새 5만 원권 많이 없죠 시중에 다 그렇게 잠겨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5만 원짜리가 고권이잖아요. 옛날에는 1,000만 원 그러면 이만큼 했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 해봤자 5만 원짜리니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현금만 해갖고 나눠주는 거, 빼주는 거, 필요할 때마다 빼주는 거. 너 저기 집에 딸내미 아들내미 생활비 내가 현금 줄 테니까 생활비 내 돈으로 쓰고 네가 벌어온 거는 다 저금해.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경조사비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빼서 현금으로 주는 것도 그러니까 애들 돈을 못 쓰게끔 하고 다 저금하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가 현금으로 주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쓰는 비용을 주면 되죠. 하여튼 요 합산 그 대신 이때는 소명 못하면 합산이기 되기 때문에 소명해야 되고 요 2년에서 10년까지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3번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거 요 4번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 즉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던 거 일단 합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거 일단 합산 비상속인은 누구냐 손자, 손녀 뭐 동생 이렇게 상속인이 아닌 애들이 아닌 딴 사람 친척들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거 합산. 근데 이제 요 2년하고 2년에서 10년 사이 8년간은 뭐가 다르냐면요. 요 8년간은 이때는 아까 같이 은행과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계좌 대 계좌로 들어가서 보이지만 않으면 나타나지만 않으면 이것은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찾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를 흘러갔는지 하는 것은 쟤들이 계좌조회나 예금조회 해가지고 자기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통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딸이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계좌와 계좌로 보내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 하고요.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루에 뺄 수 있는 한도, 한 달에 뺄 수 있는 한도를 그 범위 내에서 빼가지고 현금 처리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 이게 나중에 세무서 직원들도 조사관들도 알아요. 이게 돈을 이렇게 빼서 900만 원씩 뺐다는 거 알아요. 그 심증은 있어요. 이거 보다마나 또 애들한테 갔겠지. 어디다 썼냐. 좋은 말로 얘기할 때 풀어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조사해갖고 매겨보세요. 근데 현금으로 갖고 어디 가는 게 없잖아. 아까 같이 뭐 집 사는데 보태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뭐 생활비나 이런 것 쪽으로 다 썼다 그러면 남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거 10년 동안을 까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은 옛날에는 상속재산이 많지 않았으면은 한 2년에서 5년만 깠는데 지금은 10년씩 다 까요. 그래서 요새 그거 죽겠어. 상속세를 신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원래. 이거 나중에 조사까지 한 1개월, 3개월 정도 조사 받아요. 3개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는데 상속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세금 상속세가 비싸요. 세율이요? 그럼요. 10%에서 50%까지 가요. 증여세요. 예. 똑같아 증여세요. 10년 넘었으면 돼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예.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재산을. 안 가져왔어요? 네. 예, 근데 괜찮아요. 앞으로 가져올 건데 예.
뭐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적용? 그거 아마 취득세도 안 나올걸요? 아 그래요? 등기 넘어오는 거 등록세, 옛날로 따지면 등록세만 나올 거고 상속세 넘었고 벌금 내는 가산세 없어요. 그런 거. 취득세 가산세 끝내주네. 취득세, 가산세? 아니죠. 취득세는 안 매겨요. 취득세는 이미 끝났어요. 제척 기간이라고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만 이제 등기를 넘어오려면 그 등록세라는 게 등기 넘어오는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거는 지금 해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게 상속 기본 재산에다가 요 1년 이내, 2년 이내 소명 못한 거 합산, 10년 이내 증여한 거 합산 따져가지고 이 D-Day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 자체가 5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0억, 그러니까 부채까지 뺀 금액. 이게 다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5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상속세 조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조사가 나오는데 조사를 누가 나오느냐가 결정돼요. 50억 기준으로 해서 상속 재산에서 상속 부채를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과세가액. 과세가액이 50억 미만이면 이하면 세무서에서 나와요.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서 나오고 50억이 넘으면 누가 나오냐면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뭐 이런 그보다 상위 기관에서 나와요. 근데 상위 기관에서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걔들은 나름대로 야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게 똑같으면 안 되지 하는 애들이니까 저기선 100원 세금 매겠다면 나는 1000원은 매게 10배는 매겨야지 하는 애들이니까 굉장히 조사 강도가 세지고요. 조회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간도 길고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오면. 그래서 요때 돈을 너무 많이 버시지 말고 50억 밑으로만 보시면 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